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여기 신진 4대부의 성장과 고려의 멸망 잠깐 설명하다가 선생님이 그치게 되었죠. 꼭 여기 남았던 내용 좀 설명하고 오늘 수업으로 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신진 4대부는 그때 이야기했다시피 온건파 신진 4대부는 새 왕조를 세워 개혁할 것을 추진할 것을 주장한 급진파는 아니었다 했는데 온건파와 급진파는 아니었다 했는데 여기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정몽주. 그리고 급진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결국에 온건파와 급진파의 대결에서 결국에는 정도전을 위시한 급진파가 이성계와 손을 잡고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의 나라가 1392년 건국하게 되었다. 이렇게 책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화도 해군 이후 4년 동안 이 정도전은 일단은 새로운 국가 건국 작업을 하게 되었죠. 그 조선 시대 들어가면 새롭게 또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5페이지에 나오는 생각을 키우자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제왕옹기락하는 이승유라는 인물이 작성한 역사 서적이 있는데 원간섭기에 집필됐다 하네요. 원간섭기 때 13세기 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둬야 될 점은 자, 처음에 어느 누가 나라를 열었던가 제석의 손자 이름은 단군이로다. 제왕옹기 이 역사 서적에서는 우리 역사를 단군 조선부터 시작했다고 일단은 나오고 있네요. 나름대로 고려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내용부터 보면 공주와 혼인하는 은총을 입으니 성대도다. 항제를 보필하는 이름이요 몸소 효도를 행하고 왕위에 오르는 복을 받았네. 천자의 눈이 원나라 공주를 뜻하는 겁니다. 항제의 외손자 충선왕, 충자 돌림왕은 고려 시기 때 충자 돌림왕은 전부 다 원간섭기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자가 되었네. 조상의 기업은 다시 빛나고 항제의 은혜는 멀리 적시온다. 이승유라고 하는 인물은 고려와 원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처음 시작에서는 단군을 우리 역사의 시조로 여기면서 고려의 독자성을 강조했으나 그 다음 내용부터는 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를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승효의 제왕옹기는 단군을 우리 시조로 보았고 그렇지만 원간섭기에 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몽주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온건파 고려 왕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단은 기억을 해 나가자 주장했던 인물인데 이 정몽주의 상소문을 보면 우리 동방은 예를 다하여 중국을 섬기면서 누가 천하의 의로운 군주인가 살폈을 뿐입니다. 근래 원이 쫓겨나고 명이 천하를 장악했습니다. 이 중국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원나라가 쫓겨가고 명이 천하를 장악했다. 원이 나를 잃고 와서 음식을 구하는 것은 잠시 목숨을 연장해 보려는 것입니다. 명에서는 이미 우리를 의심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원과 통한다는 것을 들으면 죄를 묻는 군사가 수륙으로 한꺼번에 쳐들어올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장차 무슨 말로 그들을 대하겠습니까? 여기서 정몽준과 원과 관계를 끊고 명과 하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를 말해보자. 일단은 정몽준은 원과 관계를 끊고 명과 하친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일단은 정몽준은 이 시기 때 명나라가 결국 원을 몰아내고 중국을 장악한 상황에서 원과 관계를 끊고 명과 하친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이 그 당시 고려의 이익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매듭짓기 이거는 쌤하고 간략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딱 통치 체제의 변화 내용이죠. 고려에서는 독자적인 기족 합의 기구가 있다겠죠. 여기는 뭐와 식목도가 함께인데 도병마사겠죠. 도병마사. 그리고 대외 관계는 10세기, 11세기경에 일단은 우리는 이 나라의 세 차례 침략을 격퇴한 적이 있죠. 어딜까요? 거란이죠. 거란족이 세웠던 요 나라. 12세기 때는 여진, 그리고 이때는 12세기 때는 머리를 숙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무신 정권기 때
최씨 정권은 다른 앞선 무신 집정자들하고 다르게 오래 갈 수 있었던 바탕에는 교종도감이라 하는 정치기구가 있었죠. 핵심 교종도감. 그리고 그의 아들 최후가 설치했던 정방. 정방하고 중방 헷갈리면 안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 때 공민왕의 개혁정치 때 경제제도의 검문세조의 농장학대. 공민왕이 승리했던 누구를 임명했죠? 신돈을 임명해서 전민변정도감이라 하는 기구를 설치했다.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선생님하고는 고려의 사회와 사상 47페이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다원적 사회를 운영하다. 여기서 뭐 들어가기 앞서 고려시대는 특수행정구역인 고려시대 때는 특수행정구역, 향, 부곡, 소락하는 곳이 있었다겠죠. 여기서는 국가에 필요한 곡물들을 제작했네요. 소의 주민은 군현의 주민과 같은 신분이었으나 이들 소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좀 곡물 부담이 더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신 집권기 때 특수행정구역에 살던 곳에서 많은 밀란,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신분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인의 신분은 법적으로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뉜다 했는데 크게는 양인과 천인으로 여기 오른쪽에 도표 보이죠? 근데 양인은 거의 양인이 또 양인 중에서도 왕족, 문무관리, 상급 향리 그 다음에 그 아래 하급 관리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여기가 양인, 일반 백성을 뜻하겠죠. 그리고 양인 지배층 아래로 양인 아래 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공노비, 산노비를 비롯해서 일반 백성들도 여기에 좀 속하겠네요. 크게 보면 양인 중에서도 일단은 중앙 귀족들, 그 다음에 하급 관리들, 여기까지가 지배층, 그리고 일반 백성을 비롯해서 노비들이 일단은 피지배층이라 하는 말은 지배를 당하는 계층이라는 뜻입니다. 지배를 당하는 계층. 여기 내용들을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상급 향리, 호장이라 하는데 효장은 향리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신라 하대에 생겨났던 호족 세력들이 고려 시대로 가면서 향리 세력으로 재편됐다 했죠. 그 중에서 이 호장이 향리는 지방의 거의 우두머리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 말 신진 사대부 계층들은 특히 각 지역에 향리 출신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양인 중간 계층은 간창에서 말단 행정 담당, 서리 궁중심을 담당, 남반 지방 행정 하급 향리 일단은 하급 장교 이들까지는 일단은 지배 계층에 속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둬야 될 내용은 일반 백성들은 고려시대 때 일반 백성들은 우리는 백정이라 불렸습니다. 백정. 여기서 말하는 백정은 흰백, 아예 없다는 의미를 지닌 말이고 정은 일단은 가구수,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 여러분들 뭐 우리 조선시대 때 백정 하면 도축업을 하는 상당히 천민 중에서도 가장 아주 낮은 천민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고려시대 백정이라 하면 일반 백성을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 부곡, 소 등 특수지역 주민도 국역을 지는 양인,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도 일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백성이지만 다른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하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 한쪽이 특수지역 주민이면 자녀도 특수지역에 소속됐다. 이렇기 때문에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특히 무신 집권기 때 밀란이 일어났죠. 제일 대표적인 밀란이 공주 명악소에 일어났던 망이 망소의 난이 있습니다. 결국 결과는 난은 진압되었으나 공주 명악소는 현으로 충순현으로 승격되기도 했죠. 일단은 천인은 노비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노비도 두 종류로 나뉘죠. 공노비는 일단은 국가의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거나 간청의 잡물을 보는 노비가 있었고, 산노비 중에서는 산노비가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를 산노비라 부르는데, 산노비도 두 부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주인집에서 먹고 살면서 같이요, 주인집 일손을 도맡아 하는 솔고노비가 있고, 주인집하고 동떨어져 있으면서 자신만의 살림을 차리면서 신공을, 세금을 바치는 외거노비가 구분되었다 하는데, 고려시대 때 실제로 이 외거노비는 일반 양인과, 신부는 노비이지만 일반 양인과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점이 좀 특징으로 기억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신분의 유동성은 변화될 수 있다는 뜻이죠. 변화. 고려시대 때는 상당히 신분의 유동성이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신분의 구분이 분명하거나 엄격하지 않아서 신라의 골품제보다는 상당히 개방적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양인 내부의 계층 이동도 활발했다 하죠. 향리나 하급장교, 기인 등으로, 기인이라는 하는 것은 고려 초 지방 세력의 자제를 수도에 인질로 와서 머물게 한 제도였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향리나 하급장교, 기인으로 구성된 정호는 특정 지역을 부담한 대가로 국가로부터 일정 단위 토지를 국가로부터 일단은 어느 토지를 부여받는 좀 상위 계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려시대 때는 군공을 세우거나 자기가 뭐 무예에 출중하면 뭐 장군으로도 갈 수 있었죠. 고려시대 때는 무과 시험이 없었다 했습니다. 양인 피지배층도 중앙관리가 피지배층, 지배를 당하는 계층이었지만 중앙관리되는 거 가능했습니다. 백정, 일반 백성이라 했죠. 법적으로는 각의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급관리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뭐 노비 중에는 주인에게 재물을 주어 주인이 노비를 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큰 공을 세워서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하거나 간직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면 이렇게 신분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고려시대는 상당히 좀 신분의 유동성은 있었던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백정에 관련된 설명,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조선 시기 때 백정하고는 다른 뜻이라고 알아둬야겠습니다. 지역의 자율성에 기반한 사회 운영,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국가를 운영하였다 하죠. 몇 개의 촌의 군현을 이뤘고, 군현의 운영은 호장을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향리 계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상급 향리가 장교가 되어 지방군을 이끌었다. 또한 각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 신앙을 보유하였다. 고려에서는 지역 간 위상의 차이가 있었다. 또 나오네요. 향부국소 특수 지역이죠. 이 지역은 일반 군현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다 하네요. 지방간이 파견되는 현을 주현이라 부르고,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현을 속현이라 부르는데, 주현과 속현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하네요. 자, 반란을 일으킨 군현은 속현이나 특수지역으로 낮추어졌다 하네요. 공을 세우면 특수지역은 군현으로, 속현은 주현으로 성격됐다 하네요. 고려에서는 본관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소속된 지역을 확인시키고,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도 본관이 어디냐 묻고 하죠. 어느 성시냐 이런 것도 고려시대 때부터 이렇게 본관제가 나왔다 하네요. 고려시대 지역민은 향도라는 공동체 조직도 있었다 합니다. 고려전기의 향도는 군현을 아우르는 규모로 사원, 조성, 매향은 불교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태조 왕건 때는 상당히 불교를 중시했다고 여겼죠. 성종 때부터 유교적 중앙집권 정책으로 좀 바뀌어갔고, 그리고 백정에서 정호로 성격되는 요 사례가 나오네요. 신분이 아니라 계층의 성격이 강한 정호는 고려 신분제의 유동적인, 고려시대에서는 정호가 사망하면 그 직역과 토지를 자손에게 물려줬다. 그러나 해당 직역을 담당할 정호가 부족하면 백정층에서 정호를 충당하기도 하였다. 백정, 일반 백성 계층에서 일단은 그 지역의 관리자급으로 들어갈 수 있기도 하였다 하네요. 상당히 유동적인 신분 구조를 보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조선시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평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 점을 여기서 선생님과 몇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비교적 수평적이었다. 여성도 호주, 가장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호적에서도 성별이 아닌 태어난 순서대로 딸 자식이 먼저 태어나면 딸 자식을 먼저 가족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여성의 요구에 의한 이혼, 조선시대 때는 조선 중기 이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성도 이혼해줬고 이혼한 다음에 재혼하는 것도 자유롭다 하네요. 사위가 처가로 장가들어가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처가살이하는 남자들도 많았다 하네요. 재산 소유도 동등했다 하고 고려시대 때 일단은 수평적인 가족관계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고려시대는 가족 친족 관계에서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의 권리와 의무가 동등하였다. 상피제가 적용되는 상피제 나오죠. 일정한 범위 내에 친족이 동일한 간청에서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서로 형제 친인척 간에는 같은 부서에 못 근무하겠죠. 뭐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측면도 강했겠죠. 외삼촌, 삼촌, 외삼촌, 고모부와 이모부 모든 사촌으로 균등하게 확대되었다. 친족의 범위. 어머니 쪽 조상에 힘입어 음서를 받을 수 있었고 국왕이나 공신의 자손은 여성으로만 이어지는 계보에 있어도 음서,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간직으로 나갈 수 있는 음서의 계보는 어머니 쪽 집안에서도 이어받을 수 있었다 하는 점만 봐도 상당히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그리고 아들이 없으면 친손자, 외손자, 사위와 조카에게도 상속 가능했다 하죠. 친족 용어도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불렀다 하네요. 상당히 수평적인 가족관계를 띠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사례 4가지를 통해서 고려사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1. 부곡인, 유청신, 부곡인 나름대로 특수행정구역이죠. 차별대를 받던 유청신은 장흥부 고위 부곡 사람이다. 부곡 사람이다. 그런데 법도에 부곡리는 공이 있어도 5품을 넘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유청신은 몽골을 익혀서 출세를 했나 보네요. 그리고 충자 돌림왕 역시 원간섭기 때는 부곡 출신이라도 측근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했던 원간섭기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출세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원간섭기 때는 부곡인 출신이라도 몽골어를 잘하면 출세를 할 수 있었죠. 순비허 씨는 여기에서 고려시대 국왕들 중에는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여성과 혼인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사례입니다. 이것이 여성들이 지위가 높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일찍이 평양공 왕년에게 시집가서 3남 4녀의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남편의 왕년이 죽었다. 그 후 충선왕의 부인으로 맞아들었다가 즉위하면서 허씨를 순비로 책봉하였다. 여성이 다시 재가를 하였다 하는 내용이죠. 사례 3번은 호장의 아들 이영. 이 사례는 선생님이 읽어보니까 정호층에 속한 인물인데 호장으로 있었다. 이영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서리가 되고자 문서를 제출하는데 절을 하지 않았다. 주사는 하거나 욕을 하였다. 이영은 문서를 찢어버리고 내가 각오로 조정해 나갈 수 있거늘 어찌 너 같은 무리를 공격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영은 급자하여 사관과 대관을 역임하였다. 일단 호장 출신인데 결국에는 과거에 합격해서 중앙관리로 승진했던 사례를 알 수 있네요.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한때는 욕을 얻으면데 나는 공부해서 내가 출세할 것이다. 이렇게 호장의 아들 이영이 이렇게 출세한 사례를 알 수 있고 노비평양 이 노비 이야기인데 집안 노비인데 농사에 힘써 부유하게 되었다. 농사에 힘써 부유하게 됐다. 이거는 아까 솔고노비와 외거노비 중에서 이 평랑은 외거노비로 알 수 있네요. 나름대로 농사에 힘써서 노비도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스스로 그 주인이 없어지면서 계속해서 양인으로 노비지만 결국에는 양인 신분으로도 올라갈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신분 계층 간의 이동이 유동적인 사이였다 하는 점을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시대 때 다양한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수업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 교과서 내용을 잘 정리하고
꼼꼼하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